가격 싸고 성장하고 독점에다가 산업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생태계, 이 뒤틀린 대한민국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돈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 여기에서 증시가 박살이 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결국 지금 가격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번다고 보고 있어요. 2028년까지 이 비즈니스 모델에 그 어떤 기업도 침투할 수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을 통해서 부자 될 기회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거기 연장선상으로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향후의 수익을 알차게 챙겨갈 수 있을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사이트와 여기서 창출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뭐 신도 아니고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나름대로 구축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든 틀리든 제가 생각한 대로 왜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예측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설득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설득될지 말지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기회다라고 생각된다면 저에게 설득 당하시면 되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 한 명의 의견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분석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현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투자를 진행해야 될지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국 증시 부자 될 기회가 왔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현재 이제 한국 증시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보합권에 머물러 줬는데,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게 추가 낙폭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등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휴, 우리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좀 앞에 며칠이 아니죠, 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증시가 어렵습니다. 혼란스럽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물을 몸에 적시듯 발을 담그듯이 서서히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금리 인하를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는 절대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잡아드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아직은 아니다, 계속 잡아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 브리핑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느냐, 여러가지 이제 전략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기형적으로 이제 뒤틀려 있는 상황이에요. 뭐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굉장히 이제 안 된 상황이고,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아마. 혹은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해오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십수년 동안 서울 비롯해서 수도권은 공급이 사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백지 상태로 돌아갔던 상황이었고, 이제 다시 또 이제 공급을 하고 개발을 이제 하려고 하는 단계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전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정책은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거를 금리를 만져서 진행을 시키는 정책이다 해가지고 금리정책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금리를 만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가 떨어뜨렸다, 기준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좀 진정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금리 정책은 많이 들어봤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린다, 많이 들어본 얘기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으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도 잡고 경기도 너무 이제 흥분해 있으니까 살짝 정체시킨다, 이렇게 이제 통화정책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정부는 뭘 통해서 하는 것이냐? 정부는 공공사업을 합니다.
도시개발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재정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정정책을 통해서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살리는 카드를 써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이제 경기가 과열되어 있으면은 공공사업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이제 소비자들에게 혹은 이제 국민들에게 좀 진정해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너무 과열되어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정부가 쓰는 재정 정책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재정 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 흑자가 있습니다. 정부가 살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재정도 그렇고 우리가 가게 살림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적자를 볼 때가 있고 흑자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적자를 볼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으면 흑자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보고 어떻게 돈을 쓰느냐 정부는 일반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수입원은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정부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어디다 쓰느냐? 공공사업에 돈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다. 그래서 이 세금을 조절한다. 이래가지고 조세정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세금을 만지는 거는. 우리가 너무 경기가 과열돼 있으면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국민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줄여버려요. 우리 가처분 소득을 조절한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돈을 똑같이 500만 원을 벌어도 세금을 30만 원 걷는 거랑 뭐 60만 원 걷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세금 떼고 나니까 이전보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걸 통해서 소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또 내수가 왔다 갔다 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공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코로나 불경기를 어떻게 헤쳐나갔냐면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코로나 불경기를 헤쳐나갔던 것은 바로 금리였어요. 저금리로 이제 몰아붙인 겁니다. 돈을 풀어가지고. 근데 이건 근본적인 성장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제 금융경기를 살린 겁니다. 금융경제로 돌린 거예요. 실물경기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실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부가 이번에 고금리로 인해서 또 불경기가 왔어요. 저금리로 살렸다 다시 고금리로 갔죠. 이러면서 이제 불경기가 왔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살린다? 결국 정부의 재정이 신경 쓸 거다. 그래서 보통 공공사업을 많이 늘릴 겁니다. 사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정부가 세수가 많이 빵꾸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세금 거둘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인데 뭐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들 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뒤틀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세수 걷는 것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금투세 관련해서도 막 얘기가 나오죠. 세금 어떻게든 거두려고 하고 뭐 사모펀드 관련해가지고 막 그 얘기도 좀 많긴 한데 그것까지 가면 이제 너무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저금리로 가기 전 단계인데 고금리 불경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이제서야 이제 금리를 낮춘다 어쩐다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한국은 금리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맞죠. 내릴 걸로 예상은 되지만 당장 금리를 내릴 수는 없어요. 정부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부동산 경기도 이제 안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서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부 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도시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아파트 지어주는 거예요. 아파트 건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 아파트 건설은 어디다가 하죠? 그렇죠. 주택이나 빌라를 매입해가지고 그 땅을 이제 구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땅을 매입해가지고 노후된 도시 이런 데를 가가지고 그 일대를 이제 다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죠? 다 철거하는 거예요. 부셔요. 철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순서죠. 이거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빈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서울에는 빈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에도 잘 없는데 빈 땅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주택 빌라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서 아파트를 건설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택이랑 빌라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집이 없어집니다. 거기 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은 집이 없어요. 그럼 집이 어떻게 되죠? 부족해요. 지금도 집이 부족한데 공급이 없으니까 집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도 폭등하죠. 매매가도 폭등하죠. 난리가 났잖아요. 뭐 나중에 가격이 떨어진다 어쩐다 뭐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뭐 둔촌 주공인이 뭐니 또 이제 공급 좀 나오면 괜찮아질 거다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사실상. 그 집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이거 전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이 수도권이 좀 특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좀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한다는 거.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전 국민이 서울로 몰리는데 이제 서울의 집은 부족해. 계속 이제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살고 싶은 곳, 일자리가 있는 곳은 계속 전세가 폭등, 매매가 폭등. 사람들이 안 사는데 필요 없는 데에 집이 있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거기는 전세가 떨어져도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전세랑 뭐 집이랑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이 개발을 하는 과도기에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철거를 하는 동안 집이 오히려 더 적어지는 거예요. 집을 늘려주기 위해서 건설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그것 때문에 집이 더 부족해지는 겁니다. 잠깐 동안. 뭐 잠깐도 아니에요.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그러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전세나 뭐 월세로 가야 돼요. 재개발하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그 주변 지역으로 가겠죠? 그럼 주변 지역에 뭐 집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빨리 지을 수 있는 게 빌라인데 지금 빌라 무슨 사태 터졌죠? 전세 사기 터졌어요. 빌라 전세 사기가 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빌라 전세 무서워합니다. 전세 포비아.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 전세 포비아까지 겹치면서 이거 월세로 가야 되나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좀 안전한 물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앞으로는 저금리까지 겹치게 될 건데 이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기사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리파인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거 뭐 조회수가 많이 나왔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제가 분석은 열심히 해드렸는데 얼마나 이제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왜 제가 굉장히 각광받을 거라고 보고 있냐면은 얘네가 그거를 조사해주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 심사를 해주죠. 금융기관에서 저 전세 대출 받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대출 받고 뭐 보증 심사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얘네가 가서 진짜 이제 여기 전세에다가 한 게 맞나 이런 거 다 관리해주는 겁니다. 권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국내 보증보험사나 권리보험사, 은행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주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해자가 존재하는가? 다시 말해서 아무도 이 사업에 접근을 못하는가? 얘네만 할 수 있는가? 지금 리파인은 얘네만 할 수 있습니다. BM 특허 출연을 해가지고 2028년까지 독점입니다. 독점. 시장 점유율 90%입니다. 그냥 이 시장은 리파인이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이 꽉 잡고 있다고 좋은 거예요? 이 시장이 커져야 좋지. 시장을 독점해도 시장이 박살나면은 어차피 돈 못 벌잖아요. 독점 하나만 하지 뭐. 근데 독점을 한 그 산업이 그 사업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커지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영업이익률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30%대예요. 왜 커지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라나 이제 앞으로 주택이나 이런 거 부셔가지고 아파트 지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딘가로 또 이제 그 근처로 전세나 월세를 갈 겁니다. 그럼 전월세가 또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집이 더 적어졌고 전월세를 구하는 사람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얘네가 이제 수수료를 받는 상황이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전세가 상승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다 그래요. 왜 전세가 상승에 수혜를 받냐면 전월세 보증금에 비례해서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2억짜리 전세가 있다. 그러면 2억의 퍼센트로 얘네가 받는 거예요. 만약에 뭐 5억이다. 그러면 똑같이 퍼센트라고 하면 금액이 높아지면은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진 않겠지만 계산하기 쉽게 제가 10%라고 얘기할게요. 수수료를 10%를 받는다고 책정할게요. 그러면 2억에 10%면 2천만 원이잖아요. 물론 수수료 이렇게 많이 안 뗍니다. 당연하게도. 근데 5억에 10%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전세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출이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얘네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알짜 사업에 왜 안 뛰어드냐? 못 뛰어들어요. 2028년까지 특허 내가지고 독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수료를 받는 사업 비중이 87.9%예요. 아무리 그 사업이 전도 유망하고 좋아도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하고 사업을 여러 개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특정 하나 사업이 잘 나가도 다른 사업들이랑 겹쳐지면서 희석이 됩니다.
제가 HDC 현대산업개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건설사들이랑 HDC 현대산업개발이 다른 게 뭐냐면 주택건설 사업 비중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들이랑은 다릅니다. 다른 건설사들은 다른 건설도 많이 엮여 있어요. 주택건설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에서 수혜를 보는 거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HDC 현대산업개발인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말 나온 김에 다른 건설사들이랑 HDC 현대산업개발이 또 다른 게 뭐냐면 HDC 현대산업개발은 악재 터진 거 여러분들 아시죠? 뭐 광주 사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업이 뚝 끊겼어요. 근데 그때 뚝 끊겼을 때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냐? 엄청 위험한 사업성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판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을 했다? 그럼 지금 뭐 PF 사태니 뭐니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일감을 이제 못 받고 뚝 끊겨가지고 위험한 사업을 안 떠맡은 거예요. 악재가 호재가 된 겁니다. 뭐 이것도 이제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려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렇게 전세를 얻어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들도 전세를 또 갈아타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플랫폼 대환대출 서비스라고 하는데 대환대출이 뭐예요? 원래 받고 있던 대출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거예요. 왜 갈아탑니까? 이자가 더 싸니까 갈아타는 거예요. 이자가 왜 싸지죠? 이제 앞으로 금리 내릴 거니까. 저금리가 기대되면 시중금리는 미리 반응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런 것들로도 또 한쪽에선 또 풀어주는 것도 있죠. 뭐 저출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럼 대출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는 한마디로. 그리고 기존에 있던 대출이 또 추가적으로 대출을 안 받아도 갈아타기만 해도 이거는 거래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매출 구조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주주환원 정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3차 자사주 매입 현재 28.1%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이랑 자사주 소각도 계속 할 거고 영업이익률도 말도 안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독점이에요. 얘네는 28년도까지. 근데 28년도까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지금부터 막 이제 지어도 돼. 다 지어라. 개발해라. 한다고 하면 이제 무슨 일이 더 벌어질까요? 건물 엄청나게 부실 거예요. 그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 공사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살 수 없죠?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월세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 뛸 거예요. 전세 집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죠? 전월세 다 뛸 겁니다. 한동안. 나중에 그게 공급이 되면 그때 가서는 뭐 집값이 안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당장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향후 5년 동안. 리파인이 2028년까지 독점인데 2028년까지 주택이 뭐 다이나믹하게 늘어날까요? 아마 2028년까지 부동산 엄청난 암흑기가 시작될 겁니다. 이 암흑기는 글쎄요. 부동산이 올라가고 떨어진다를 떠나서 아마 엄청나게 주택시장 부족에 시달릴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하면서 주택은 더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전월세 시장 급등하고 여기서 전세 포비아로 인해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권리조사 업무, 사후관리, 대출 보증심사, 심사를 제대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대출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리파이는 매출 구조가 훨씬 더 철두철미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사업을 할 때 이 영업을 하는 모델도 매출이 발생하는 이 건수도 계속 늘어날 거고 대환대출을 하면 건수 늘어나죠. 또 전세 이제 갈아타게 해야죠.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 새로 이제 전세 구하러 사람들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 동네에서. 그럼 거기서 또 추가로 건수 올라가죠. 그 다음에 전세가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또 건수당 받는 수수료 금액 자체도 올라갑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리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요. 이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거 증권사 뭐 해가지고 이 예측치 맞은 적이 없다. 누가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건 현대산업개발이네요. 리파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누가 이거를 맞춥니까?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예측치를 냈을까? 그게 근거가 타당한지를 보고 타당하면 투자 인사이트로 삼는 거예요.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게. 지금 주택시장 보면 지금 난리예요. 이거는 앞으로 전세 대란입니다. 진짜 월세 대란. 수도권만 그런 거 아니냐? 당연하죠. 수도권으로 전국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안 그래도 높아요. 37%에서 35%, 32%로 줄다가 그래도 높았습니다. 30%대라뇨. 원래 2019년도에는 11%대였어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어나죠. 36%, 37%까지 이제 뛸 겁니다. 그러면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다 올라가고 순이익도 32%에서 이제 35%까지 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과정 안에서 부채 비율은 또 어떻죠? 10%도 안 돼요.
뭐 고금리라서 까딱해서 잘못한다? 그럴 일 없고요. 뭐 얘네는 그런 일이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냥 권리 조사하는 애들이에요. 문제될 게 없어요. 진짜 비즈니스 모델도 너무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대다. 이미 제가 리파인이라는 기업은 4월 22일 날 소개해드렸고 6월 12일 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두 번 소개해드렸어요. 뭐 이때도 소개해드리고 6월 달에도 소개해드리고. 지금 솔직히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보다 주가가 뭐 비슷하거나 좀 올라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소개해드렸을 때보다 많이 올라왔지만 향후 계속 올라갈 거로 보여진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매물대가 지금 이렇게 이제 잡혀 있는데 살짝 올라왔죠. 이제 매물대 뚫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때 과거에 지지받았던 라인 뚫었고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28년까지 이 시장은 2028년까지 대한민국 주택시장, 전세, 월세 시장은 엄청난 폭등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 그 2주 물량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할 거로 보고 있어요. 전세가 엄청 뛸 걸로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거기서 전세가 올라가면서 수수료를 받는 리파인은 전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건당 수입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건 자체도 많아질 거고 당연하게도 리파인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또 부동산 하면 엄청 민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저는 리파인이 굉장히 또 수혜를 많이 볼 만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대 초반인데 과연 2천억대 초반에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기관들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2026년까지 순이익이 이제 300억대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것인가를 보려고 한다면 몇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외형 상장이 벌어지고 있는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는가? 오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부채 비율이 무리하진 않는가? 부채 비율 10%도 안 된다. 우리는 사실상 이걸 무차입 구조라고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너무나 극도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리고 이익률이 말 그대로 실속이 좋은가, 이익률이 증가하는가, 마진이 증가하는가, 마진율 증가한다고 보여진다. 지금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향후 이제 산업 모델이 좋냐? 산업 성장할 걸로 보여진다. 한국 주택 시장을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그 커지는 시장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거기에 가격이 나쁘지 않게 저렴하냐? PBR 1.0도 안 되는 저 PBR에 PER은 10배도 안 되는 저 PER 종목입니다. 가격 싸고 성장하고 독점에다가 지금 산업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생태계, 이 뒤틀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돈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시가 만약에 이제 박살이 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박살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리파인이 뭐 주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결국 지금 가격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번다고 보고 있어요. 2028년까지 리파인이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그 어떤 기업도 침투할 수 없습니다. 특허내서 독점적 사업지를 28년까지 따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보를 찾아서 공부해가지고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고 이제 투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과 손실을 책임져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좋은 정보가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긍정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히 제가 예견하건대 지금 가격에서 손해를 도저히 보기가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고 100%가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100%가 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런 기업은 실패하기 어려운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걸 토대로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스스로 맞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 투자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투자가 여러분들 계좌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증시를 헤쳐나가는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 계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알짜 정보 알려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소중한 정보, 돈 되는 정보 알려드렸는데 좋아요와 여러분들 응원 댓글 5분도 안 걸립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지금 초보자라 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기를 좀 잡고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수강 신청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가 시작될 건데요.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은 장인스쿨 여러분들 이제 교육에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신청이 가능하실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이번 추석 연휴 전까지 다들 긴장의 끈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돈 벌 수 있는 기회 저랑 같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